28년 전 그는 가족을 버리고 홀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공한 그의 앞에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를 모른 채 다가오는 아들. 민준아, 내가 이렇게 자라났구나. 속으로 울부짖지만 그 진실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배신한 아들과의 운명적 재회, 그 끝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 35층에 위치한 정혜수의 사무실. 한면 전체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이곳에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오후 2시 정혜수는 커다란 원목 책상 앞에 앉아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6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지난 20여 년간 미국에서 쌓은 부동산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8년 전 한국에 돌아와 성공한 자산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성취가 무색해 보였다. 며칠 전 받은 연락에서 새로운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젊은 건축가의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그의 가슴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정민준. 그 이름 석자가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혜수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28년 전 은주와 함께 지었던 그 이름, 갓난아이였던 아들에게 붙여준 그 소중한 이름이었다. 설마, 그 아이일까? 혜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다.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은주가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모든 것이 무너진 뒤 빚에 쫓겨 미국으로 떠나며 두고 온 가족. 그때 생후 3달이었던 민준이 이제는 28살의 청년이 되어 있을 것이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혜수는 급히 사진을 서랍에 넣고 정장 재킷을 고쳐 입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키 큰 청년이 들어왔다. 그 순간 혜수의 시간이 멈춰버렸다. 깔끔하게 정리된 헤어스타일, 또렷한 눈매, 그리고 입가에 머무는 따뜻한 미소까지. 28년 전 자신이 품에 안았던 그 작은 아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얼굴이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수 회장님. 청년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내밀었다. 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명함을 받았다. 정민준, 건축사라고 적힌 글자가 그의 눈을 파고들었다. 반갑습니다. 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가까스로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쓰며 민준을 의자로 안내했다. 앉으세요. 민준 씨. 아니, 건축사님. 편하게 민준이라고 불러주셔도 됩니다. 민준의 밝은 목소리에 혜수의 가슴이 미어졌다. 그 음성톤까지 어린 시절 자신과 닮아 있었다. 혜수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이럴 수가 있나? 정말 내 아들이 맞나? 프로젝트 자료는 미리 검토해 보셨나요? 네, 회장님께서 구상하신 주거 단지 계획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한 수익성보다는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하신다는 철학이 저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는 자신만의 건축 철학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제 꿈은 우리나라 주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특히 서민들도 품격 있게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설계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아파트. 그 단어가 혜수의 가슴을 찔렀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무너진 정광건설의 기억, 하청업체 사람들의 절규, 그리고 갓난아이 민준을 안고 울던 은주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버리고 떠난 그 아이가 이제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니. 혜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28년 만에 아들과 마주한 이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터져 나오려 했다. 민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존경스러운 선배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이 잔인한 운명의 장난 앞에서 혜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 끝까지 마주하겠다. 설령 모든 것이 무너져도.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해 볼까요? 혜수가 말하자 민주는 노트북을 열며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 순간 혜수는 민준의 손을 유심히 바라봤다. 가느다란 손가락, 그리고 새끼손가락에 있는 작은 점까지. 그것은 분명 어린 시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모반이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눈앞의 청년은 틀림없이 자신의 아들이었다. 1997년 12월 서울 강남의 정광건설 사무소는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싸늘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독촉장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빛 독촉 전화 때문에 직원들은 수화기를 들기조차 꺼려했다. 정혜수는 사무실 한 구석에 앉아 은행 잔고를 확인하며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었다.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한국 경제를 덮친 뒤 그의 건설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침몰하고 있었다. 정 사장님,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대출 연장은 절대 불가하다고 합니다. 직원의 보고에 혜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믿고 거래해왔던 제1은행마저 등을 돌린 것이다. 건설 현장은 이미 며칠 전부터 멈춰선 상태였고 자재 공급업체들은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더 이상 물건을 대주지 않았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하청업체 대표 김 사장이 성큼 들어왔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그는 주먹을 책상에 내려쳤다. 정 사장, 우리 직원들 임금을 언제 줄 겁니까? 집에서 애들이 배고파서 온다는데 이렇게 미룰 수만은 없어요. 혜수는 괴로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김 사장님,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며칠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고요.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날 저녁 혜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은주가 갓난아기 민준을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야윈 얼굴의 은주는 혜수를 보자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대로 괜찮은 거예요? 민준이 분유값도 없어서. 혜수는 아내와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한때 잘 나가던 건설업자로서 가족을 넉넉하게 부양했던 자신이 이제는 분유 한 통도 제대로 사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는 은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하려 했지만 자신조차 흔들리는 상황에서 무슨 말로 안심시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집 앞 골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을 통해 내다보니 술에 취한 채권자들이 여럿 몰려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정혜수, 나와! 돈 갚을 때까지 여기 죽치고 있을 거야! 내 새끼 얼굴까지 다 알아. 어디 도망갈 수 있나 두고 봐. 그 무시무시한 협박에 은주는 민준을 더욱 꽉 끌어안고 온몸을 떨었다. 생후 석 달밖에 안 된 아기가 엄마의 불안을 느꼈는지 울음을 터뜨렸다. 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나가서 맞서봤자 상황만 더 악화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이틀 후 혜수는 대학 동기인 김철수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김철수는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 LA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다. 혜수야, 내 소식 들었어.
많이 힘들다며? 철수야, 정말 막막해. 이제 손 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전화했어. 내가 아는 미국 투자회사에서 한국식 아파트 건설을 현지에 도입하려고 해. 경험 많은 전문가를 찾고 있거든. 해수의 눈이 번쩍 뜨였다. 정말. 그럼 가족들도 함께 갈 수 있을까? 그게 아직 프로젝트 초기 단계라서 가족의 거처까지는 마련해 줄 수 없대. 프로젝트에만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더라. 우선 혼자 와서 기반을 잡은 다음에 가족을 불러오는 게 어떨까? 해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조건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얼마나 걸릴까? 혼자 지내는 기간이? 글쎄, 2년 정도?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바로 가족들을 불러올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해수는 은주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여보, 미국에 기회가 생겼어. 하지만 처음에는 혼자 가야 해. 은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다. 얼마나 헤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길어야 2년. 아니, 내가 더 빨리 성공해서 1년 안에 데리러 올게. 알잖아. 나 믿지? 은주는 민준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알겠어요. 우리 민준이랑 기다릴게요. 일주일 후 김포공항 출국장에서의 마지막 순간 은주는 민준을 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약속해요, 여보. 꼭 돌아온다고. 우리 민준이가 걸음마 할 때까지는. 물론이야. 1년만 기다려줘. 그때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민준의 작은 손이 아빠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해수는 그 연약한 손길을 떼어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국 게이트로 향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떠나는 길인데 왜 이렇게 버리고 가는 기분일까?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것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자신을 달랬다. LA 국제공항에 도착한 해수를 맞이한 것은 반짝이는 현대식 사무실이나 정중한 직원이 아니었다. 대신 낡은 픽업 트럭을 몰고 온 중년의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씨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해수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정 씨, 미안한데 프로젝트 일정이 좀 연기됐어요. 투자자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꿨거든요. 해수는 당황했다. 김철수가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한국에서 급하게 온 상황이라 철수한테 연락해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철수요. 아, 김철수 말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 한 달 전에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사업이 안 돼서. 해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철수는 분명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미 한국으로 떠난 상태라니. 급히 철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철수가 준 번호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다. 그럼 철수가 말했던 투자회사 담당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투자자들도 모두 떠났어요. 원하신다면 임시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있어요. 박 씨가 안내한 곳은 시멘트 냄새와 먼지로 가득한 일반 건설 현장이었다. 해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이곳은 그가 상상했던 아파트 설계 연구소와는 천지 차이였다. 철근과 시멘트 포대가 어지럽게 쌓여 있고 멕시코계 노동자들이 땀을 흘리며 작업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파트 설계 자문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건 나중 일이고. 우선은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라는 거예요. 원하면 하고, 싫으면 돌아가든가. 해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돌아갈 항공료도 없을 뿐더러 이미 한국에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온 상태였다.
가장 큰 충격은 철수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밤늦게 모텔에서 한국으로 국제전화를 걸어봤지만 철수의 집 전화는 이미 해지되어 있었고 철수의 가족들마저 연락처를 바꾼 상태였다. 혜수는 이제야 깨달았다. 철수가 자신에게 허위 정보를 준 것인지 아니면 철수 자신도 속았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국 땅에 홀로 버려진 신세가 되었다. 그는 한국에서 가져온 양복을 벗고 낡은 작업복을 입었다. 한때 정 사장님이라 불리며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그가 이제는 하루 $60를 받는 막노동꾼이 된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삽을 들고 영어 한마디 제대로 통하지 않는 동료 노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일하는 나날이 시작됐다. 언어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다. 간단한 지시사항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동료들의 비웃음을 받기 일쑤였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져서 피가 흘렀지만 그럴 때마다 한국에 있는 은주와 민준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견뎠다. 저녁이 되면 허름한 모텔방으로 돌아와 혜수는 지갑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보곤 했다. 은주의 따뜻한 미소와 민준의 천진한 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국제전화료 부담도 있고 무엇보다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그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터였다. 더욱 괴로운 것은 철수와의 연락이 영영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혜수는 며칠에 한 번씩 철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통화 불가 상태였다. 한국에 있는 공통 지인들을 통해 알아보려 했지만 자신의 처지가 알려질까봐 함부로 연락할 수도 없었다. 결국 혜수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홀로 버텨야 했다. 이 길 끝에 정말 빛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그냥 이곳에서 사라지는 걸까? 혜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매일 반복되는 육체 노동의 몸은 지쳐갔고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다. 때로는 이대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가족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했다. 설령 그 약속이 거짓 정보에 기반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밤이 깊어갈수록 외로움과 절망감은 더욱 짙어졌다. 이곳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알지 못했고 아무도 그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멀리 한국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아들을 생각하며 혜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비록 모든 것이 거짓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끝은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내야 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혜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향하기 전 그는 작은 결심을 세웠다.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언어부터 정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텔 근처 중고서점에서 낡은 영어 회화책과 건축 관련 서적을 몇 권 사왔다. 돈이 부족했지만 이것만큼은 투자라고 생각했다. 현장에서의 하루하루는 여전히 힘들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시멘트를 나르고 철근을 옮기고 기초 공사를 도왔다. 하지만 혜수는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지 않았다. 쉬는 시간마다 현장 감독이나 다른 기술자들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었고 모르는 영어 단어가 나오면 작은 수첩에 적어놨다. 특히 건축 용어들은 따로 정리해서 외웠다. 콘크리트, 기초, 철근, 설계도. 저녁이 되어 모텔로 돌아오면 혜수의 진짜 공부가 시작됐다. 샤워를 마치고 간단한 저녁을 먹은 후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낮에 적어놓은 단어들을
찾아보고 문장을 만들어 보며 영어 실력을 늘려갔다. 미국의 건축 기준과 법규, 시공 방식에 대한 책도 밤늦게까지 읽었다. 한국과는 다른 내진 설계 기준, 지역별 건축 법규, 환경 친화적 건축 방식 등을 하나씩 익혀나갔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고 동료들도 해수를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현장 감독 톰이 해수에게 다가왔다. 정, 너 예전에 뭘 했었나? 일본은 눈이 남다른 것 같은데. 해수는 서툰 영어로 대답했다. 한국에서 건설회사 사장이었습니다. 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날부터 해수에게 주어지는 일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졌다. 단순한 육체 노동보다는 도면을 보고 확인하는 일, 자재의 품질을 체크하는 일 등이 늘어났다. 2달이 지나자 해수의 영어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기본적인 대화는 물론이고 건축 관련 전문 용어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미국의 건축 기준과 한국의 방식을 비교하며 나름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어느 날 현장에서 구조물의 철근 배치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한 것이다. 해수는 한국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밤마다 공부한 미국 건축 기준을 바탕으로 그 문제점을 즉시 파악할 수 있었다. 잠깐, 이 구조가 잘못됐습니다. 해수가 소리치며 작업을 멈췄다. 이번에는 완벽한 영어로 설명할 수 있었다. 콘크리트 타설 각도가 틀렸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 건축법 1905.6조에 따르면 철근 간격이 현장 감독 톰과 다른 작업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해수의 설명을 들었다. 전문가를 불러 확인해 본 결과 해수의 지적이 정확했다. 만약 그가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것이다. 투자회사 직원 존슨이 현장에 나와 해수와 직접 대화를 나눴다. 정 씨, 당신의 전문성이 정말 뛰어나군요. 게다가 영어도 이렇게 잘하시다니. 어디서 미국 건축 기준을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셨습니까? 매일 밤 공부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기 방식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존슨은 감탄하며 말했다. 당신 같은 인재가 현장에만 있기엔 아깝습니다. 우리 설계팀에서 일해보시겠습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수는 단순한 막노동꾼에서 현장 기술자, 그리고 설계 보조로 승진할 수 있었다. 급여도 3배 가까이 올랐다. 마침내 그동안 기다렸던 아파트 설계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날 밤 해수는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한국에 있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국에 도착해서 잘 도착했다는 인사를 한 번 한 후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한 초라한 현실을 말할 수 없어 몇 달 동안 연락을 미뤄왔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드디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었고 가족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들려온 것은 차가운 기계음이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해수는 당황했다. 분명 몇 달 전 도착 인사를 할 때는 통화가 되던 번호였는데 혹시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천천히 번호를 눌러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집 전화로도 걸어봤지만 역시 연결되지 않았다. 무슨 일이지? 설마.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다. 해수는 한국에 있는 처형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다행히 처형의 전화는 연결되었다. 형님, 저 해수예요. 은주랑 민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연락이 안 되네요. 혜수야, 은주가 연락처를 바꿨나 보구나. 나도 한동안 연락이 안 되고 있어. 그럼 어디로 이사한 건지? 글쎄, 모르겠어.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난 후 혜수는 깊은 허탈감에 빠졌다. 그동안 초라한 현실이 부끄러워 연락을 피해왔는데 드디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니. 혹시 은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는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은주야, 민준아,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니? 내가 너무 늦었나? 오랜 시간 어둠 속에서 헤매던 끝에 드디어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눌 수 없다는 현실이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미뤄왔던 것이 이렇게 큰 후회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투자회사의 대형 아파트 프로젝트에 정식으로 배정된 혜수는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밤마다 공부한 미국 건축 기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 그는 설계팀의 핵심 멤버로 자리 잡으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다. 정 씨의 아이디어대로 하니까 비용도 절약되고 구조적 안정성도 훨씬 좋아졌군요. 존슨 부사장이 감탄하며 말했다. 혜수가 제안한 한국식 아파트 설계 방식을 미국 현지 상황에 맞게 개선한 방법은 투자회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면서도 건설 비용을 줄이는 그의 노하우는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공의 달콤함을 맛보는 순간에도 혜수의 마음 한편에는 늘 가족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은주와 민준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러 경로로 수소문해봤지만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6개월 후 혜수가 참여한 모델하우스 단지가 완공되었다. LA 교외에 위치한 이 아파트 단지는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분양되었다. 투자회사 임원들과 잠재 고객들이 참석한 준공식에서 존슨 부사장은 혜수를 특별히 소개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정혜수 씨의 탁월한 설계 능력 덕분입니다. 이제 그는 우리 회사의 정식 파트너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혜수는 가슴 벅찬 감격을 느꼈지만 동시에 깊은 공허감도 함께 밀려왔다. 이 모든 성공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없다는 현실이 그를 괴롭혔다. 그날 밤 혜수는 새로 얻은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한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민준아, 아빠가 성공했어. 이제 정말 너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너희는 어디에 있는 거니? 성공이 가져다준 물질적 풍요로움과 사회적 지위는 분명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족 없이는 무색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혜수는 더욱 적극적으로 가족을 찾기 시작했다. 한국의 탐정사에게 의뢰하고 지인들을 통해 수소문하며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온 편지 한 통이 그의 사무실로 배달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가족의 소식이 아니라 옛 채권자로부터 온 독촉장이었다. IMF 때 정리되지 않은 빚이 이자와 함께 불어나 엄청난 금액이 되어 있었다. 편지에는 협박성 문구와 함께 은주와 민준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혜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은주가 연락을 끊은 이유가 단순히 이사 때문이 아니라 채권자들의 위협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자신이 미국으로 떠난 후 홀로 남겨진 은주와 민준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내가 지키려고 떠났는데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뜨린 건가? 혜수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 한국의 모든 채무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번 돈을 모두 쏟아부어서라도 가족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싶었다.
하지만 정작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의 노력은 공허할 뿐이었다. 성공의 정점에서 맛보는 쓰라린 외로움. 해수는 이제야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다. 시간이 흘러 해수는 미국 부동산 투자업계에서 입지를 다져갔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성공할수록 더욱 공허함이 밀려왔다. 아무리 큰 계약을 성사시켜도, 아무리 많은 칭찬을 받아도 집에 돌아가면 혼자였다. 미국에 온 지 15년이 지나면서 해수는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은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2010년경부터 해수는 본격적으로 한국 복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의 마지막 대형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동업자들에게 말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 씨, 여기서 더 큰 사업을 벌일 수 있는데 왜 떠나려고 하십니까? 가족이 있는 진짜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2017년 미국에서 20년을 보낸 해수는 마침내 한국 땅을 다시 밟았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20년 전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다. 이번에는 성공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돌아왔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가족을 찾는 일이었다. 해수는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얻고 하이드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했다. 동시에 해수는 전문 탐정업체 3곳에 의뢰를 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다. 주민등록 이전 기록을 추적해도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이 많았다. 탐정들은 워낙 오래된 일이라 어려울 것 같다고 했지만 해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찾아주세요. 해수의 회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그가 미국에서 배운 선진 부동산 개발 기법은 한국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특히 환경 친화적인 주거 단지 개발과 커뮤니티 중심의 아파트 설계는 큰 주목을 받았다. 정혜수 회장의 프로젝트는 다르다는 평가가 업계에 퍼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철학이 돋보였다. 이는 해수가 미국에서 겪은 외로움과 무관하지 않았다. 진정한 집이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3년이 지난 2020년 해수의 회사는 이미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가족 찾기는 여전히 진전이 없었다. 탐정들은 1998년 이후 기록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혹시 해외로 이주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은주는 절대 한국을 떠나지 않았을 거야. 해수는 확신했다. 은주의 성격상 낯선 외국보다는 한국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을 것이라고. 한국에 돌아온 지 8년이 흐른 2025년 해수는 새로운 대형 아파트 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특별했다. 서민들도 품격 있게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그런데 협력 건축사를 물색하던 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추천 건축사의 포트폴리오를 가져왔다.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젊은 건축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해수는 별 생각 없이 서류를 넘겨보다가 이름에서 손이 멈췄다. 정민준. 그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듯했다. 이 사람 프로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네, 28세의 젊은 건축사인데 작품 철학이 이번 프로젝트와 일치합니다. 수익보다는 거주자의 삶을 우선시하는 설계로 유명해요. 해수는 떨리는 손으로
정민준의 포트폴리오를 펼쳤다. 서민을 위한 주거 공간 설계, 환경 친화적 건축, 공동체를 살리는 아파트 단지 등 그의 작품 철학은 젊은 시절 해수 자신이 꿈꿔왔던 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이 건축가와 미팅을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로 할까요? 최대한 빨리요. 그날 밤 해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설마 하는 마음과 기대가 교차했다. 28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없이 떠올렸던 그 이름. 혹시, 정말 혹시 그 아이일까? 며칠 후 미팅 약속이 잡혔다. 해수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와 준비를 했다. 정장을 다시 한번 매만지고 명함을 정리했다. 그리고 서랍 속 가족 사진을 한 번 더 들여다봤다. 민준아, 오늘 정말 만날 수 있을까? 오후 2시가 가까워 오면서 해수의 가슴은 더욱 빨리 뛰었다. 28년간 찾아 헤맸던 가족을 이런 우연한 방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해수는 급히 사진을 서랍에 넣고 정장 재킷을 고쳐 입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키 큰 청년이 들어왔다. 그 순간 해수의 시간이 멈춰버렸다. 28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다. 민준과의 미팅 이후 해수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눈앞의 청년은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다. 새끼손가락의 작은 점, 말투,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젊은 시절 자신과 똑같았다. 하지만 어떻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무엇보다 은주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야 했다. 해수는 민간 탐정에게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며칠 후 탐정이 가져온 소식은 그의 가슴을 뛰게 했다. 정민준 씨 어머니 강은주 씨가 대전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은주의 분식이라는 상호로요. 아들 정민준 씨가 주말마다 대전에 내려가서 어머니 일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해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민준이 효자구나. 그동안 은주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주말 해수는 대전으로 향했다. 28년 만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 차 안에서 그는 수없이 연습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대전 시내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은주의 분식. 해수는 차에서 내려가기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28년 전 떠나올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갓난아기 민준을 안고 울던 은주의 모습, 자신의 볼을 어루만지던 민준의 작은 손길. 유리창 너머로 가게 안이 보였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북적였다. 그 안에서 흰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비록 세월이 흘러 머리에 희끗희끗 흰머리가 섞이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분명 은주였다. 그리고 그 옆에서 김밥을 써는 젊은 남자. 키가 크고 듬직한 모습이 며칠 전 만났던 민준이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겨웠다. 해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저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구나. 해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다. 손님들이 빠지고 조용해지자 숨을 깊게 들이쉬고 가게 문을 열었다. 딸랑하는 방울소리가 울렸다. 어서 오세요. 은주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손님을 바라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어서 오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28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해수를 알아봤지만 차마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민준도 고개를 들어 손님을 바라봤다. 순간 그의 동작이 멈췄다. 회장님, 어떻게 이곳에? 해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그리고 그는 은주를 바라보며 28년 만에 그 이름을 불렀다. 은주야. 가게 안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은주는 손을 가슴에 대고 크게 숨을 쉬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엄마, 민준이 당황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 엄마, 괜찮으세요? 회장님을 아세요? 은주는 눈물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준아, 이분은 내 아버지야.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며칠 전 만났던 정혜수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라니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 혜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민준아.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서둘러 가게 문에 잠시 휴식 팻말을 걸고 문을 잠갔다. 긴 침묵이 흘렀다. 은주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28년간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꿈인가? 은주가 중얼거렸다. 정말 당신이야? 정혜수? 혜수는 무릎을 꿇고 은주 앞에 앉았다. 은주야. 나야. 정말 나야. 28년이나 늦었지만 돌아왔어. 은주는 손을 떨어뜨리고 혜수를 바라봤다. 세월이 흘러 머리에는 백발이 섞이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그 눈빛. 28년. 은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28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어. 매일 너희를 생각했어.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 민준이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물었다. 정말 아버지가 맞나요? 그럼 며칠 전 미팅은 우연이었어. 정말 우연이었어. 내 이름을 보고 혹시 하는 마음에. 그런데 널 보는 순간 확신했어. 넌 분명 내 아들이야. 혜수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 새끼 손가락에 있는 작은 점까지 아빠와 똑같아. 민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28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이 떠나고 정말 힘들었어요. 알고 있어.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이 떠나고 3일 만에 채권자들이 집에 몰려왔어요. 민준이를 안고 뒷문으로 도망쳐야 했어요. 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지키려고 떠났는데 오히려 너희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구나.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추위에 떨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밤을 샌 적도 있어요. 친정집도 갈 수 없었어요. 친척들한테 피해 줄까 봐. 혜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못난 남편이었어. 못난 아빠였어. 민주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리고 혜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이 분식집도 10년 넘게 혼자서 운영하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혜수는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봤다. 그녀의 손을 보니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었다. 예전에 고왔던 그 손이 이렇게 거칠어질 때까지 혼자 일해왔구나. 은주야.
내 손이? 혜수가 은주의 손을 잡으려 하자 은주는 손을 뒤로 빼며 말했다.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다시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 가족으로. 가족? 은주가 쓴웃음을 지었다. 28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요? 혜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매일 연락하고 싶었어. 하지만 초라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어. 성공해서 당당하게 돌아가고 싶었어. 그럼 성공했나요? 이제 부자가 됐나요? 은주의 목소리에 비꼬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돈이 많아도 가족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았어. 혜수는 간절한 눈빛으로 은주를 바라봤다. 용서해줘. 한 번만 용서해줘. 이제라도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싶어.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어.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는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건 원하지 않아요. 28년 동안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알고 있어. 내가 효자구나. 주말마다 와서 어머니 도와드리고. 혜수는 민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못한 일을 내가 다 했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주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28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지울 수는 없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기다릴게. 혜수는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놀랐을 거야.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뒤돌아서며 말했다. 은주야, 민준아, 미안해. 너무 늦어서 미안해. 너무 늦었지만 아빠가 돌아왔어. 그 말을 남기고 혜수는 가게를 나섰다. 뒤에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모자가 남았다. 28년의 공백이 하루아침에 메워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첫걸음은 뗀 것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혜수가 분식집을 떠난 후 은주와 민주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28년 만에 닥친 충격적인 재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고 민주는 어머니 곁에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은주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28년간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다. 원망과 그리움, 분노와 애틋함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정말 아버지가 맞는 건가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맞아. 내 아버지야. 목소리도 눈빛도 28년 전 그대로야.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럼 지금까지 어디 계셨던 건가요? 왜 한 번도 연락을 안 하셨던 거죠? 민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가 혼자 겪은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준아, 은주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너무 원망하지는 마. 그 시절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빠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란 서러움과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며칠 후 혜수는 다시 분식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가게 문을 열자 은주가 혼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잘 지냈어. 혜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민준이는 어디 있어? 서울에 올라갔어요. 오늘은 평일이니까. 은주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아직도 어색하고 떨렸다. 이거
혜수가 꽃다발을 내밀었다. 꽃을 참 좋아했지.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꽃을 받았다. 앉으세요. 은주가 혜수를 자리로 안내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28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은주야, 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힘들었죠. 특히 처음 몇 년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민준이를 업고 숨어 다녀야 했어요. 친구들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고, 친정 부모님께도 피해가 갈까봐 연락할 수도 없었고, 혜수는 고개를 숙이며 들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은주가 겪었을 고통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그때 민준이는 얼마나 어렸는데 밤마다 아빠를 찾으며 울었어요. 아빠 언제 와? 하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매일 너희를 생각했어. 미국에서 돈을 벌면서도 행복하지 않았어. 가족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럼 왜 연락을 안 했어요? 한 통의 전화라도. 처음에는 비행기 표값만 벌면 돌아갈 생각이었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 일용직 노동자가 되고 언어도 안 통하고 부끄러웠어. 그럴수록 거기서 성공하고 싶었어. 금방 성공해서 당당히 돌아가고 싶었어. 혜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연락하기 어려워졌어. 아니, 연락이 되지 않았어. 너무 늦었던 거야. 연락이 되어도 혹시 너희가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봐 두렵기도 했고. 은주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말했다. 원망했어요.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버리고 갔냐고. 왜 연락도 안 하냐고. 알고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그때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당신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걸. 혜수는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봤다. 여전히 따뜻한 그녀의 마음이 고마웠다. 민준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복잡해하고 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으니까. 하지만 나쁘게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원래 착한 아이거든요.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릴 때부터 아빠는 돈 벌러 멀리 갔다고 말해줬어요. 원망하지 말라고. 혜수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은주가 자신을 지켜준 것이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다. 서울에서 일찍 내려온 모양이었다. 아버지, 계셨네요. 민준은 약간 어색해하며 인사했다. 민준아, 일찍 내려왔구나. 네.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 민준은 앞치마를 두르며 어머니 옆에 섰다. 여전히 어색하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경계하지는 않았다. 민준아, 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가 이제라도 가족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민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실감이 안 나요. 28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으니까. 하지만 엄마가 괜찮으시다면. 민준아. 은주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무 부담 갖지 마. 천천히 생각해봐. 혜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두르지 않을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짜 가족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엄마가 힘들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혜수는 민준의 어른스러운 말에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 너의 그 마음이 고맙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은주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김밥이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다. 이 맛, 28년 전 그대로네. 혜수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레시피는 안 바뀌었어요. 은주의 대답에 혜수는 눈물을 글썽였다. 변하지 않은 사랑의 맛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천천히 해보자. 혜수가 대답했다. 억지로 가족 흉내 내지 말고 진짜 가족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자.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어.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28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으니까. 다음 주말에도 와도 될까? 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민준이 대답했다. 천천히 익숙해져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혜수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28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그날 밤 혜수는 숙소로 돌아가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진짜 아버지가 진짜 남편이 되어보겠다. 28년의 빈자리를 채우는데 또 다른 28년이 걸릴지라도 끝까지 해보겠다.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다.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여행이 시작되었다. 분식집 은주의 분식에는 이제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쌓여갈 것이다.